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예정 소식에 미국 사람들이 또다시 미친 듯이 박스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품절된 건 다름 아닌 한국 화장품. 관세 붙기 전에 쟁이자는 의식이 미국 전역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역을 뒤흔든 이 사재기 열풍. 나는 더 이상 한국 화장품 없이는 못 살아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감동 스케치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뉴욕의 고층 빌딩 사이에 위치한 리얼룩스 편집국에서 수석 에디터로 일하는 엘리킴입니다. 분석과 통계, 소비자 만족도 지표를 꼼꼼히 확인하며 브랜드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 제 전문이죠. 숫자와 통계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진 저는 오랫동안 뷰티 업계에서 냉철한 판단력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특히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할 때면 저는 누구보다 신중했어요. 유행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진정한 가치는 시간을 견딘다고 믿었거든요. K-뷰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에게는 그저 잠깐의 유행일 뿐이었습니다. 포장만 화려한 감성 마케팅이에요. 실체가 없죠. 이런 말을 수없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회의실에서도 칼럼에서도 저는 한국 화장품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찮게 여겼다고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화장대 앞에서 메이크업을 하며 저는 유럽 브랜드의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사용했어요. 그것이 제 피부에 맞지 않아도 가끔 트러블이 생겨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명품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이런 저의 확고한 시각은 동료들도 독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바꾸게 된 건 예상치 못한 뉴스 한 줄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화장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속보였죠. 처음엔 사소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인턴이 열어둔 틱톡 영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스 가득 쌓인 선크림 옆에서 한 여성이 말하고 있었어요. 관세 붙는다고 못 쓰면 안 되죠. 이건 저한텐 생필품이에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때문에 사재기라니요. 피부에 바르는 제품인데 이렇게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 고정관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화장품이 그렇게 특별할 수 있을까요? 호기심과 의심이 동시에 들었어요. 영상을 보는 제 모습을 발견한 인턴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틱톡에선 K-뷰티 사재기 영상이 정말 많아요. 제 언니도 관세 오르기 전에 선크림 3개나 샀다고 하더라고요. 인턴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게 단순한 일회성 현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편집장인 샬럿 벨러미가 회의실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엘리, 최근 트렌드 보고서 봤어? K-뷰티가 미국 전체 소비자의 선택지에 들어왔어. 이번 특집엔 K-뷰티를 넣는 게 어때?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는 잡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편집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소비자 행동의 변화야.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보다 업계 경력이 더 많은 샬럿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 홀로 남아 K-뷰티 관련 기사 폴더를 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공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미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살펴보면서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단순히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마치 필수품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이런 충성도는 그저 트렌드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알던 뷰티 산업의 공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직접 확인해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상함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작은 드럭스토어 사진이 SNS에 올라왔는데 평소엔 조용하던 선크림 진열대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긴 줄은 이해할 수 없었죠. 계산대 앞에는 박스째 한국 화장품을 들고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중 한 여성의 글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딸이 오늘 생일인데 선물로 저 선크림을 갖고 싶다는데 살 수 있을까?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이 장면을 보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편집장 샬럿이 말한 소비자 행동의 변화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장면은 최신 스마트폰이나 한정판 운동화가 출시됐을 때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화장품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SNS에선 해시태그 K뷰티 사재기 해시태그가 트렌딩이었습니다. 틱톡에서는 박스채 구입 후 개봉하는 언박싱 릴스 영상이 순식간에 수백만 뷰를 넘기고 있었어요. 실시간 댓글창에는 어디서 구했어요? 아직 재고 있나요? 나도 사러 가야겠다. 같은 댓글이 물밀듯 올라왔습니다.
화장품이 이렇게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한 유명 인플루언서의 말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선크림만큼은 관세 50% 붙어도 살 거예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고 그 영상에 달린 댓글 수천 개는 모두 공감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 팀 회의에서 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제 생각을 무시하던 동료가 있었어요. 엘리는 K뷰티에 관심 없잖아. 유럽 명품만 고집하고.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거든요.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 판단한다던 제가 이 현상을 무시했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스마트폰을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 자체가 변한 거였죠.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아니,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어요. 편집장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엘리, 이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변화야.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아내야 해.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샬럿, 어쩌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드문 일이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샬럿의 눈을 바라보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이해하는 뷰티 산업의 공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직면해야 할 때였습니다. 팩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누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 화장품을 찾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결심한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스스로 쌓아올린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조사 일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구매 패턴, 리뷰, 매출 데이터, 재고 현황, SNS 동향까지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이전과 달리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드럭스토어 체인의 판매 데이터를 살펴보니 관세 소식이 전해진 이후 K뷰티 제품의 판매량이 무려 340%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선크림과 토너, 에센스 같은 기초 제품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 구매가 아니라 재구매를 위한 사재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추가 조사를 위해 파일을 열었습니다. 차근차근 데이터를 분석해 가는데 스크린 속에 나타난 수치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한 화장품 국가는 한국이었어요. 수출액은 무려 17억 100만 달러, 한화 약 2조 5천억 원에 달했죠.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를 제친 수치였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잠시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뷰티 산업의 본고장이라 여겨지던 프랑스를 한국이 넘어섰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의자에 깊게 기대앉아 눈을 비볐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세부 데이터였습니다. 총 매출의 80% 이상이 스킨케어, 즉 기초 화장품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단지 K-팝 스타들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입한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실제로 쓰고 좋다고 느낀 제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저희 잡지가 계속해서 주요 기사로 다뤄온 유럽 명품 브랜드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소비자층에서 K-뷰티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들에게 유럽 브랜드는 엄마 세대의 화장품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미국 내 검색량, 온라인 리뷰, 별점 분석도 이어갔어요. 각종 포럼과 블로그를 뒤지며 실제 사용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 블로거의 글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프랑스 크림은 향이 강해요. 미국 제품은 너무 꾸덕하죠. 그런데 한국 제품은 제 피부랑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피부랑 대화한다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리뷰가 아니라 마치 관계에 대한 묘사 같았어요. 제품과 사용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애용하던 유럽 브랜드와 한국 제품의 성분 목록을 나란히 비교해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차이점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쓰던 제품에는 알코올과 합성 향료가 상위권에 있었지만 한국 제품들은 히알루론산, 라마이드, 판테놀 같은 피부 보습과 장벽 복구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패키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제가 그간 무시해온 K뷰티 브랜드 다수가 이미 미국 피부과 전문의들과의 공동 테스트, 저자극 인증까지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이었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였다고? 난 도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거지?
제 모니터에 반사된 얼굴이 부끄러워 보였어요. 제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전문성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트렌드도 아니고 감성 소비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미 시장 전체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실체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직접 확인해야 해. 원래 저는 출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했어요. 미국 전역을 돌며 실제 소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행 일정을 짜고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샬럿에게 제 계획을 설명하자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엘리답지 않네. 데이터만 믿던 사람이 이제 소비자를 직접 만나겠다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음날 저는 뉴저지, LA,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도시의 K-뷰티 사용자들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브랜드 관계자가 아닌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실제 사용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제 노트북에는 철저하게 준비한 인터뷰 질문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뉴저지 교회의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5살 딸을 품에 안은 젊은 엄마 케이트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이의 팔과 뺨에는 아토피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따뜻한 커피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애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로 고생했어요. 매일 밤 가려움으로 울면서 잠들었죠. 병원에서 추천한 고가 제품도 효과가 없었어요. 2달 전 친구가 한국 제품을 추천해줬는데 그런데 한국 제품은 거짓말처럼 가려움이 줄었어요. 이건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겐 치료제예요. 케이트의 욕실 선반을 보니 적어도 3개의 같은 크림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건 일부예요. 관세 때문에 사재기했어요. 이건 제 아이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메모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리뷰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바꿔놓은 경험이었어요. 아이가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며 케이트의 눈에 그렸던 안도감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가해온 소비자 만족도라는 차가운 지표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조사에서 발견한 데이터가 이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숫자로만 보았던 K-뷰티의 성장이 실제 가정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LA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 제시카를 만났어요. 그녀는 4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뷰티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제시카는 저에게 직접 사용감을 시연해 보이며 꼼꼼하게 설명했어요. 이 선크림은 흡수력, 밀림, 지속력 모두 체크했어요. 그냥 좋다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요. 마케팅보다 기술이 앞서는 브랜드예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면 댓글에서 또 협찬이네라는 의심을 받곤 했는데 지금은 팔로워들이 먼저 물어봐요. 이 K-뷰티 제품 써봤어요? 라고요. 그녀의 책상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한국 제품들이 가장 많이 사용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패키지는 심플했지만 내용물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그녀의 말마다 끄덕이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전문가적 판단이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성분 정직성이에요. 광고에서 말한 그대로 피부에 느껴져요. 이건 소비자의 지갑을 노리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는 방식이에요. 시카고에서는 민감성 피부로 고생하던 68세 노인 로버트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 피부 문제로 고생했지만 한국 제품을 사용한 후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주름은 괜찮아요. 나이 든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하지만 가려움과 붉은 반점은 정말 괴로웠죠. 손주가 선물해준 이 크림을 써보고 놀랐어요. 효과가 빠르더군요. 지금은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직접 사러 다녀요. 이 나이에 화장품 쇼핑이라니 웃기죠? 로버트의 집 화장대에는 한국 제품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초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게 되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평생 비누와 물로만 세수하던 노인이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스킨케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미네소타에서는 여드름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졌던 고등학생 브라이언을 만났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거울 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제 얼굴이 달라졌거든요. 전에는 학교 가기 싫을 정도로 여드름이 심했는데 한국 화장품 쓰고 2개월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친구들이 비법을 물어볼 정도로요. 처음엔 남자가 화장품 쓴다고 놀림받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우리 학교 남자애들도 다 쓰고 있어요. 비행기에서 호텔로, 호텔에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며 다양한 사용자들의 이야기가 제 일지를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소비자들은 좋다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이 브랜드는 절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화려한 광고보다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실내, 그것이 K뷰티의 핵심이구나. 잠들기 전까지 그날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K뷰티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어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반자였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제가 구매했던 한국 선크림과 기초 제품을 직접 써봤어요. 일주일간 사용한 후 피부에 느껴지는 변화를 일기처럼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피부는 반응했어요. 평소 건조했던 볼 부분이 촉촉해졌고 이마에 작은 발진이 가라앉았습니다. 무엇보다 제품을 바를 때 느껴지는 질감이 달랐어요. 끈적임 없이 흡수되는 느낌, 피부가 숨을 쉬는 듯한 가벼움이었어요. 욕실 거울 앞에서 제품을 바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그리고 그 답은 명확했어요. 저는 보지 않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소비자 인터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제품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K뷰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이 제품들이 어떻게 이런 충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어떤 산업적 기반이 있는 걸까? 편집장 샬럿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비자 인터뷰는 끝났어요. 이제 산업적 측면을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샬럿은 흥미로워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K뷰티가 이렇게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한 배경에는 분명 단단한 산업적 기반이 있을 거예요. 연구개발, 마케팅 전략, 시장 대응 방식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 돌아오면 더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소비자를 만났으니 그 다음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차례였어요. 뉴욕에 돌아오자마자 K뷰티 산업의 기술적 측면과 미국 시장 전략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넘기며 발견한 정보들은 저를 계속해서 놀라게 했어요. 단순히 품질이 좋다는 수준을 넘어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대응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해보니 대다수 K뷰티 브랜드는 미국 FDA 사전 인증을 획득해 제품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성분 심사와 제조 공정 검증, 품질 관리 시스템 입증까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지 업계에 있는 저로서는 잘 알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일부 브랜드는 이미 미국 현지 생산 라인을 운영 중이었다는 점이었어요. 한 브랜드의 CEO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관세 문제는 3년 전부터 대비해왔어요. 미국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니까요.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지 연구소도 설립했습니다. 관세가 올라도 소비자 가격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소비자 인터뷰에서 들었던 신뢰의 기반이 여기 있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철저한 시장 분석, 그리고 장기적 시각을 가진 투자가 바탕이 되었기에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일관되게 공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위생 공장과 물류 창고는 이미 관세 이슈 이전부터 준비된 설비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변화를 예측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미국 시장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그들의 준비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화장품산업협회의 자료를 들여다보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성분 투명 공개와 저자극 포뮬러 표준화, 비건 클린 뷰티 인증 라벨 부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 브랜드가 아니라 약속으로서의 상품을 지향하는 철학이었어요. 한 화장품 연구원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인상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피부과학의 진심이에요. R&D의 매출의 30%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보다 중요하다고 믿어요. 실제로 미국 피부과학회 발표 자료를 살펴보니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연구 논문 발표 건수가 최근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들은 단순히 제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이 아니라 피부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전략도 놀라웠습니다. 실무자와의 인터뷰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관세가 붙더라도 미국 제품이나 유럽 제품에 비해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유통 채널과 직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관세 인상에 대비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관세가 25% 올라도 우리 제품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대를 철저히 연구했거든요. 품질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접근성을 유지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산업 자체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처럼 느껴졌어요. 화장품을 넘어 하나의 전략 산업으로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메모하면서 생각했어요. 기술이 소비자에게 닿을 때까지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다. 이것이 K뷰티가 시장을 바꾼 진짜 이유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이 분야를 아직 다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게 됐어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세가 인상된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론적으로는 수요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제가 만난 소비자들의 반응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 가설을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관세 발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현실화되면서 K뷰티 제품들의 소매가가 실제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매장에 가보니 일부 제품은 15에서 20%가량 가격이 상승했고 특정 인기 품목은 배송 지연까지 겹쳐 구매가 어려워졌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서 가격표를 확인하며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소비자들이 돌아서지 않을까? 주요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돌아다니며 판매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현상을 증언했어요. 가격이 올랐는데도 찾는 손님이 줄지 않아요. 오히려 언제 들어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한국 선크림은 입고되자마자 당일에 매진돼요. 한 판매원은 K뷰티 제품을 찾는 고객층이 다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20대가 주였는데 이제는 5, 60대 고객님들도 많이 찾으세요.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요. 미국 전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오히려 관세 인상 후에도 K뷰티의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런 글들이 넘쳐났어요. 비싸도 살 거예요. 이건 나에게 맞는 유일한 제품이에요. 미국 화장품은 이제 못 쓰겠어요. 다시 돌아가기엔 내 피부가 알아요. 댓글창에서 이런 의견들을 읽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관세 이슈로 인해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K뷰티는 미국에서 더 깊이 자리 잡았어요. 통계를 분석해보니 구매량은 줄었지만 고객당 평균 재구매율은 이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품질을 직접 체험한 이들은 쉽게 다른 제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거죠. 뉴욕의 한 피부과 의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환자들이 요즘 이 한국 제품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전에는 의사가 추천해도 안 쓰던 분들인데 이제는 스스로 찾아서 사용하고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고 보고해요. 전문가보다 소비자가 먼저 알아본 거죠. 한 소비자와의 인터뷰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날 위한 제품을 만든다는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남아요. 그녀는 과거의 유명 브랜드의 신제품을 사용한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왔던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그때 회사의 고객 서비스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브랜드는 달랐죠. 한국 브랜드의 비슷한 경험을 메일로 보냈더니 전문가가 직접 연락해서 대체 제품을 추천해주고 샘플까지 보내줬어요. 이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브랜드를 어떻게 포기해요? 가격이 좀 올라도 계속 쓸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건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유였어요. K뷰티의 성공은 단순히 제품 자체의 품질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통해 느끼는 경험과 존중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피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제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브랜드의 진정성에 충성하고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소비자 인터뷰, 산업 분석, 시장 반응까지 이제 제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진실, 소비자와 제품 사이의 진정한 관계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편집장 샬럿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샬럿, 특집 기사를 쓸 준비가 됐어요. 샬럿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기대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쓸 거야?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K뷰티가 미국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발견했는지도 포함할게요. 통화를 마친 후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가 써야 할 이야기는 분명했어요. 화장품에 관한 글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용한 사무실 한켠 창가에 앉아 칼럼의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햇살이 키보드 위로 쏟아지고 손가락이 키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아침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화장품을 유행과 기능으로만 바라봤다. 그러나 어떤 제품은 사용자의 삶과 철학까지 바꿔놓는다. 더 이상 주저함 없이 제 손은 멈추지 않고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몇 주간 직접 만난 소비자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어요. 아토피를 앓던 어린아이를 위해 선크림을 박스로 사두었던 엄마, 그녀의 눈에 담긴 안도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는 직장인에게 자극 없는 수분크림이 위로가 되었다던 여성,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 여드름을 숨기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3겹씩 바르던 소년이 이젠 피부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아요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까지.
문장을 완성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리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단지 제품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배려, 믿음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가 인터뷰했던 한국화장품연구원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핵심은 정직함이에요. 우리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전통에서 지혜를 찾고 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하죠. 그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의 말대로 K-뷰티의 본질은 과학과 전통, 자연의 조화였고 그 바탕에는 소비자를 향한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철학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편집장인 샬럿의 책상에 걸려있던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브랜드란 결국 사람이 기억하는 태도다. 맞아요. 한국 화장품이 보여준 건 기술도 성분도 아닌 정직한 태도였습니다. 화려한 마케팅이나 세련된 포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피부와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K-뷰티의 진정한 힘이었어요. 전통 한방 성분을 현대 과학과 결합한 제품들, 한국의 물광, 피부 미학을 담은 보습 제품들,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저자극 포뮬라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문화적 철학의 표현이었습니다. 가격이 싸서 유행이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칼럼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다시 읽어보며 제 마음을 정직하게 담았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은 화장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사람의 삶과 피부에 말을 거는 문화를 만드는 나라다. 작성을 마치고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저는 제가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장품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제품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엘리라면 데이터와 통계, 브랜드 명성만으로 제품을 평가했을 테지만 지금의 저는 그 제품이 사용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시각은 더 넓어졌고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은 더 깊어졌어요. 편집장 샬럿에게 완성된 원고를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엘리, 이건 정말 놀라워. 네가 이런 글을 쓸 줄이야. 이번 호 표지 기사로 내보내자. 그녀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첫 표지 기사이자 진정한 마음을 담은 첫 글이었으니까요. 2주 후 K-뷰티 미국 뷰티 산업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의 특집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표지에는 K-뷰티 제품을 사용하는 다양한 미국인들의 얼굴이 배치되었고 그 중앙에 마음을 얻은 브랜드라는 제목이 실렸어요. 편집국에서 처음 이 표지를 봤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집호는 발간 첫날부터 평소 판매량의 3배를 기록했고 온라인 구독 신청도 급증했습니다. 독자들은 마침내 리얼룩스가 진짜 트렌드를 다루기 시작했다며 호응했어요. 이 반응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집했던 기준이 오히려 저를 제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으니까요. 칼럼이 실린 날 리얼룩스 웹사이트는 서버가 폭주했고 수천 개의 댓글과 공유가 쏟아졌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반응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독자들의 메시지가 화면에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읽다가 울컥했어요. 저도 그 선크림 지금도 씁니다. 화장품을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한 글은 처음이에요. 엘리킴이 K-뷰티를 인정한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래서 진짜 전문가는 달라요. 제 칼럼은 예상을 넘어 화제가 되었고 미국 내 주요 대학과 산업 포럼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빗발쳤어요. 메일함이 강연 요청으로 넘쳐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글의 문장들이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소비자 행동 분석 회사에서는 엘리킴 효과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브랜드를 선호하던 40, 50대 여성 소비자들이 제 칼럼 이후 K-뷰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언론에서도 의견 선도자의 인식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저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샬럿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엘리, 당신이 진짜 뷰티 저널리스트로 변한 순간이야.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드디어 화장품을 넘어서 사람을 쓰게 된 기분이에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TED 강연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빨간 원형 카펫 위에 서서 수백 명의 청중을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강연 제목은 왜 우리는 한국 화장품에 반했는가 였죠. 깊은 숨을 내쉬고 무대에 올라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화장품은 단순히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브랜드가 소비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소비자를 가장 진심으로 이해한 나라입니다. 청중들의 집중된 시선을 느끼며 제 여정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처음엔 K뷰티를 과소평가했던 이야기,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며 깨달은 진실, 그리고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까지. 저는 데이터와 수치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K뷰티는 저에게 숫자 너머의 이야기, 통계 너머의 신뢰를 보게 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피부와 마음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선택자들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엘리, 지금도 한국 화장품 쓰세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매일 쓰죠. 저에겐 그 제품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아침마다 제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 같거든요. 특히 기초 라인 전체를 쓰고 나면 피부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요. 강연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자신의 K뷰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모두 특별했어요. 제가 쓴 글이 그들의 경험을 대변해 주었다며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TED 강연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한 달 만에 200만 뷰를 넘겼습니다. 강연의 성공에 힘입어 리얼룩스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 저는 첫 번째 시리즈의 진행자가 되었어요. 제목은 엘리가 직접 소개하는 진짜 K뷰티였습니다. 협찬 없는 순수하게 제 경험에 기반한 리뷰였죠.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에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제품은 제가 가장 아끼는 기초 라인이에요. 토너, 에센스, 크림, 선크림까지 정직함과 배려가 하나의 루틴 안에 녹아 있어요. 단지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넘어서 제 하루가 다르게 시작돼요. 카메라가 제 손 위에 올려진 제품들을 천천히 비췄습니다. 은은한 로고, 투명한 내용물, 복잡하지 않은 구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진심이 느껴졌어요. 영상의 마지막 멘트를 준비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지만 지금의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한국 화장품 없이는 못 살아. 카메라가 꺼진 후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변한 것처럼 미국의 뷰티 문화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K뷰티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소비자와 제품 사이의 관계를 재정의한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책상 서랍 속에는 유럽 명품 브랜드 카탈로그 대신 다양한 K뷰티 브랜드의 샘플과 노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화장대 앞에서 토너를 바르며 생각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단언컨대 한국 화장품은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기술로, 성분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관세조차 막을 수 없었던 신뢰의 이름 K뷰티. 그 놀라운 이야기 앞으로도 감동 스케치북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동 스케치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